근데 이 전략은 50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순간에 12.7% 잃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잘 먹은 해에는 38%가 먹었고 가장 많이 깨진 해 마이너스 5%인가 그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리밸런싱 구간이 1년에 한 번입니다. 네, 강한국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일단 독일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한 20년 정도 살았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한 13년 살았고, 그리고 나중에 코트라라는 회사에서 주재원 다니면서 또 7년 채웠고요. 거기 있으면서 제가 그 졸업 논문을 쓸 때 퀀트 투자라는 걸 접하게 되었습니다. 퀀트 투자를 접하다가 그거를 이제 적용해가지고 이제 돈도 벌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사에 입사해서 그걸 좀 더 공부한 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책도 내고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하면 된다 퀀트 투자, 그리고 거인의 포트폴리오 그렇게 2권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자산이 좀 늘어나가지고 올해 7월에 회사를 때려치우고 이제 파이어의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좋은 직장 다니셨는데 또 그만두고 이제 이렇게 삶을 또 즐기실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채널도 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할 수 있다 알고 투자라는 채널입니다. 할투라고 줄이면 되고요. 유튜브에서 할투 또는 강한국 찾으시면 됩니다. 참 입담이 거침없이 최근에 그 3프로TV에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저도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입담을 좀 기대하면서 일단 퀀트 투자 이렇게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뭔가 퀀트 투자 말은 들어봤는데 확 와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확하게 논문까지 썼으니까 이 퀀트 투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퀀트 투자는 규칙 기반 투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rule based investing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 규칙이라는 게 그 계량화가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렇게 하면은 퀀트 투자가 될 수가 없고요. 근데 예를 들면은 퍼가 5 이하인 기업들 20개를 사가지고 6개월 보유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팔고 다시 그 퍼 5 이하의 기업으로 갈아 끼워라 이런 거는 퀀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추상적인 그런 거를 계량적인 그런 지표로 바꿔서 그 룰 베이스에 따라서 사고 팔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퀀트 투자다. 그렇죠. 일단 제가 추상적인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구체적인 투자가 도움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이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이 커피도 사실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알바한 사람이 커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퀀트 투자도 저는 똑같이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레시피가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사고 언제 팔아라. 이 규칙이 딱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규칙을 과거에 우리가 따랐으면은 어떤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 가장 큰 손실은 어디까지 넓어졌을까? 이런 거를 분석을 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게 퀀트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퀀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아예 그런 기업 분석을 안 하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 퀀트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업들을 뽑은 다음에 그 안에서 또 기업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약간 이제 하이브리드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근데 가치 투자자도 일단 종목을 발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종목들을. 그거를 퀀트 룰로 발굴을 예를 들면 20개, 30개 한 다음에 그걸 또 봐가지고 좋은 5개, 10개를 또 뽑아내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그 정도 실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스크린에 뜬 그 기업을 통으로 사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을 거잖아요.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스크리닝이 들어오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관리 종목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케이스는 없나요, 사실? 당연히 그냥 관리 종목 같은 거는 그냥 클릭 하나로 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거의 모든 기업이 차입금 비율 그리고 또는 순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 필터만 사용해도 향후 6개월에서는 1년 동안에 망할 기업들은 거의 다 빼낼 수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이제 회계를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조그만 기업이라 하더라도 부채가 별로 없고 수익이 나면은 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그래도 상장 기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만 해도 가벼운 필터만 넣어도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작가님 보시기에는 어떤 투자자가 퀀트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직장인들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가성비가 가장 높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투자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하루 3시간 동안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 시뮬레이션 백테스트 돌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뷰 가야 되네 해가지고 이제 여기 왔는데 좀 더 하고 싶은데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근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사실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직장인들은 일도 바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가족도 만나야 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쉬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투자에 할애하고 싶은 그 여력이나 시간이 좀 없는 경우가 많고 에너지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규칙 기반 투자는 이미 규칙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의 규칙에 맞는 종목만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그렇게 쉽게 뽑을 수 있는 툴들이 또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돌리고 있는데 사실 한 달에 투자 자체에 쓰는 시간은 10분, 20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시간 어디에 쓰세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다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전략을 만들기도 하고. 시뮬레이션, 방금 말씀하신 시뮬레이션. 그런 거 하고, 그런 거 만들면 유튜브에 또 올려가지고, 이제 그런 거 발표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강의하기도 하고, 책 쓰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일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 딴 일을 하죠.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좋아하는 일이 투자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아마 아니실걸요? 네. 제가 이제, 저도 예전에, 저도 이제 그런 다양한 투자 방법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저도 막 펀드 투자 전략 몇 개 연구해보고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랑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있긴 한데. 왜 잘 안 맞으셨나요? 저희 대표님? 뭐 결과적으로는 사실 끈질기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뭐 산업이라든지 섹터 분석하고 종목 분석하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쵸, 이게 펀드 투자가 지속적으로 사실 계속해서 어느 정도 믿고 기간을 가져가야 되는데. 사실 신뢰를 안 한 거죠.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흐지부지 된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기억이 났을 때 한 2014년도? 15년도까지는 우리나라가 시장에서는 중소형주 되게 핫했잖아요. 그래서 그땐 진짜 제 기억에는 저 PR, 저 PBR만 사도 엄청나게 시장을 비슷했어요. 벌었죠, 그죠? 네네.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이제 핵심 뭐냐면은 2015년부터는 그게 잘 안 통했어요. 제가 알기로 한 16년 말인가 그때부터 안 통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죠. 그때만 약간 성장주가 부각되면서 단순히 싼 주식은 잘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펀드 투자 같은 경우에도 룰 베이스긴 한데 그 시장 상황에 맞게 이렇게 룰을 좀 수정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펀드 투자 하면은 그냥 저 PBR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장성 그런 것도 사실은 규칙화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오른 기업들 산다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합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뭐 PBR와 PER는 아직 낮은 편이다 이런 식으로 해도 전략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퀀트 투자라는 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한 16년 언저리부터 19년까지 잘 안 통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3년 정도. 근데 그게 오히려 좋은 겁니다. 왜냐면 이게 매년 다 통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뛰어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게 되면 초과수익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10년 동안 하는데 7년은 잘 먹히고 2, 3년은 안 먹힌다 하면은 그 2, 3년에 인내 없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초과수익을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어차피 10년 내내 계속 잘 통하는 그런 전략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딴 투자자 마찬가지죠. 뭐 차트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가치 투자자 마찬가지고, 그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힘든 구간이 발생할 수밖에 무조건 없는 있습니다. 네네. 예. 모든 투자나 마찬가지다. 공통점이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거인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봐도 이제 거기 보면 제가 한 50년 정도 백테스트를 해놨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그 최고점을 뚫고 이제 최하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하는 기간 그게 이제 가장 재수 없을 때 어느 정도 걸렸느냐 하니까 이제 거의 모든 전략들이 2, 3년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제가 운이 안 좋으면 그 2, 3년을 당장 내일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너무 내추럴한 것 같아요. 모든 전략들이 다 그래요. 근데 예를 들면 사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가치 투자가 안 될 경우에는 진짜 5년, 10년 동안 북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조롱을 받았죠. 근데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다 되는 구간이 있고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작가님은 실제로 이제 투자를 퀀트 투자 방법으로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2, 3년 동안 힘드셨던 기간도 있으세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16년부터 19년까지는 그다지 수익이 별로 좋진 않았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2002, 3년 그때 좀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때 안 좋았고 그 후에는 쭉 때 괜찮다가 물론 이제 2008년 같은 경우는 장이 안 좋았으니까 다 안 좋았는데 그때는 못 줬었죠. 그거 말고 이제 지수 대비로 비교할 때 2002, 3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2016, 17, 18, 19까지 그때가 안 좋은 것 같고 2020년부터 다시 훅 또 올라갔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전략을 믿고 일단 꾸준히 투자하는 게 그렇죠. 사실 좋겠네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 2006년에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는 한 10년 이상 쭉 잘 됐기 때문에 그걸 밀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 이제 드디어 별로 안 좋은 구간이 왔구나. 전버하지. 전버라는 거는 종목을 전버하는 게 아니라 내 전략을 전버한다. 이런 겁니다. 또는 이제 퀀트 투자 자체를 전버한다는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퀀트 투자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요, 이게 어떤 투자법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일단 난이도 최하.
입문자를 위해서 그 추천한 자산 배분법. 제가 영상을 보니까 초보 투자자용 99% 성공하는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솔깃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 나오는 거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 제가 뭐로 할까 했는데 저는 연구 포트폴리오가 설명하기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연구 포트폴리오. 네, 그게 뭐냐면은 1981년에 해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보면은 이제 이 전략을 이 사람이 만든 게 이때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은 전략들은 만들기 전에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삐뚤빼뚤해지고 이제 별로 안 좋은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이 전략을 보면은 이때 만들었는데 그 후에도 40년 동안 아주 잘 먹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이제 하락이 거의 없이 그냥 쫙 우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게 그 자산을 주식, 채권, 금, 현금으로 4등분하는 그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MDD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맥시멈 드로우다운, 한마디로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떨어지는 그 구간인데, 그게 이제 가장 최대 구간. 그러니까 50년 동안 내가 투자를 했으면은 이제 가장 재수없고 이제 운이 안 좋은 그때에 얻어맞는 그 손실을 말하는 건데, 그게 12.7%밖에 안 됐습니다. 50년 구간에요. 사실 이거를 믿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은 주식에 투자하면은 그 구간이 한국 같은 경우는 75%였거든요. MDD가요? 네, 그죠. 미국 같은 경우도 85%예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주식 역사가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왜 1929년에 다우존스가 300이었는데 40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대공황 때 말이죠. 그죠. 그리고 뭐 최근에도 금융위기 때 뭐 50% 이상 떨어진 적도 있고요. 근데 이 전략은 50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순간에 12.7% 잃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뭐냐 하면은 사실 자산군의 수익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경제 성장이랑 물가 상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제 성장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대부분 경제 성장은 플러스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물가 상승은 플러스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기대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경제학자들이 그 말하는 컨센서스, 그 기대치, 그거 대비 실제 그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률이 높으냐 낮으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자산군들의 수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그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자 한국 경제는 예를 들면 3% 오를 것 같습니다라고 딱 이제 정해놨는데 실제로는 이게 4% 오를 수도 있고 1%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예측이 불가능한데.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데 좀 확실한 거는 그래서 이걸 4계절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가는 상승하고 경제는 둔화하고 또는 뭐 경제는 이제 잘 되고 있는데 뭐 물가는 하락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계절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확실한 거는 그 4계절마다 잘 나가는 자산군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물가가 하락하고 경제가 좋다. 이게 사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잖아요. 이때는 보통 주식도 잘 되고 채권도 잘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은 잘 되고 주식은 경제가 좋으니까 잘 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연구 포트폴리오는 어떤 계절이 올지 우리는 절대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거 통으로 다 사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다 사버리면은 여기 나오는 자산군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우상향하는 자산군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도 우상향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럼 주식만 사지 주식이 우상향하지 않느냐 하는데 문제는 주식이 중간에 그 30% 50% 떨어지는 그 구간이 있는데 그거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다른 자산군을 섞어가지고 막는 겁니다. 왜냐면 주식이 잘 안 되는 구간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이때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가 안 좋다 할 경우에는 이때는 주식이 잘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때는 우리가 금을 사놓기 때문에 얘가 올라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커버가 가능하다. 뭐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니까 MDD가 이제 12.7%고 그다음에 월 수익이 8.8 정도 나왔습니다. 8.8. 그리고 월 승률이 한 65%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3달 중에 한 2달 정도는 플러스가 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그럼 이렇게 하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1, 2월은 벌고, 3월은 있고, 4, 5월은 벌고, 이거는 아니고요. 이게 근데, 진짜 이것도 재수 없으면 5, 6개월 동안 펑펑 얻어맞을 때도 있고요. 또는 잘 될 때는 뭐 12개월 연속으로 올 때도 있고, 그거를 이제 50개월 곱하기 12, 600개월이니까, 그 600개월에서 뭐 65%가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 주식을 할 때 늘 가장 유의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또 무의식적으로 이게 복리 9%면은 예금처럼 이게 따박따박 매년 9%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갑자기 2%밖에 안 나왔어. 그럼 막 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고. 또는 마이너스 수익을 나올 때도 이게 50년 동안에 한 4번인가 5번 정도 있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네, 연간 기준으로. 근데 이게 사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원래 주식이 이 투자라는 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가장 잘 먹은 해에는 38%가 먹었고 가장 많이 깨진 해 마이너스 5%인가 그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네네. 그게 다 집합해가지고 복리 8.8이 나오는 거죠. 네. 한마디로 엉덩이 투자네요. 네? 엉덩이 투자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것도 엉덩이 투자입니다. 네. 근데 엉덩이 투자인데 그래도 그냥 주식보다 하는 것보다는 좀 덜 고통스럽다 뭐 이런 거죠. 네. 대략적으로 복리 수익률이 8.8%니까 뭐 9%라고 하면은 네네네. 한 8년마다 한 투자금이 2배로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8, 9년 만에 더블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거는 장점이 네. 주식을 하나도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 정도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이직을 그렇죠. 그리고 리밸런싱 구간이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1년에 투자를 30번 하면 돼요, 그냥. 네. 네네. 그러니까 이런 ETF들을 사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네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왜 전 세계로 개발도상국이 나왔냐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말만 전 세계 ETF지 여기는 미국이 절반이고 네. 그 나머지 절반의 80%가 선진국이고 네. 개발도상국 요만큼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제 미래에는 선진국이 잘 나갈지 개발도상국이 잘 나갈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게 사이클이 확실히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0년대는 선진국이 무지하게 잘 나갔고 그쵸. 2000년대에는 뭐 브릭스라고 해가지고 개발도상국이 잘 나갔고 뭐 이랬거든요. 중국 중심으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2020년대에는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두 개 다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건데 물론 처음에는 공부를 해야죠. 도대체 TLT가 뭐야 이제 하고 그게 공부가 끝났으면은 그때부터는 1년에 한 10분, 2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나중에 비중만 맞춰주면 돼요. 올해는 개발도상국이 많이 올랐네. 그럼 얘를 좀 살짝 팔고 저 VT 그러니까 전 세계 ETF를 좀 더 뭐 사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조금만 리밸런싱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그 비중만 맞춰주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주식, 채권, 현금 비중이 다 똑같네요. 그죠? 25%씩. 맞아요. 그죠. 그리고 1년 딱 지나봤을 때 뭐 네. 주식이 25%였는데 30%가 됐다. 좀 라고 하면은 네, 그죠. 한 5% 비중 낮추고 그죠. 네. 그다음에 비중이 낮아진 그런 자산으로 네. 자산을 배분을 다시 하고. 그렇죠. 왜냐면 채권이 20%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네네. 주식 팔아가지고 채권 사는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기 보면 저게 이제 티커명인가요, 그러면? 어떤 거요? 예. 이거는 이제 글로벌 ETF들입니다. 네, 그렇죠. 네, 티커예요, 티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만약에 이제 이번 기회에 뭔가 내가 주식을 하고 싶은데 하나도 모르겠다. 대신에 나는 막 주가 급락하고 무섭다라고 하면은 저런 식으로 한번 짜서 운용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도 보면은 이제 그때 주식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35% 엄청 떨어졌는데 그때 미국 채권이 올라주고 금도 어느 정도 버텨줘가지고 연구 포트폴리오는 별 큰 손실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12.7%라는 하락이 바로 그 금융위기 때 나온 겁니다. 2008년, 2009년. 네네. 그때 뭐 사실 커스피가 뭐 2,000 얼마에서 900까지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그렇죠. 얘는 이제 뭐 끄떡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12.7%도 아프긴 아프니까. 근데 그래도 그 정도 버티면은 뭐 not bad죠, 사실. 예. 그렇죠.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약간 좀 액티브 스타일이니까 네네네. 저런 전략으로 좀 뭔가 하고 있다가 급락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처분을 하고 약간 위험 자산에 올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그때 되겠네요. 주식 비중을 좀 많이 높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전략을 쓰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는 이제 거의 다 먹을 거고 하락 추세는 거의 다 피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특히나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다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 거의 한 10월부터 디커플링이 되게 심해졌어요. 그 글로벌 증시가 특히 한국 주식이 가장 안 좋았고 미국 증시는 사실 뭐 사상 최고가고 최근에 뭐 오미크론 때문에 약간 좀 부진하긴 하는데 그래서 막 지금 막 이렇게 한국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으로 옮겨 타려고 하는 그런 분들 과연 타이밍상으로 과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인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펀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작년에 그 한국장이 전 세계장을 압도했을 때는 또 아무 말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니 지금 10월이라고? 그럼 거의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근데 무슨 디커플링이 라고 이제 말씀하고 싶기는 한데 일단 그게 이제 이것도 장기 투자랑 단기 투자로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10년 단위로 우리가 투자를 한다. 정말 이제 뭐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좋은 거 찾아가서 거기다 이제 묻어두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선택을 해봐야죠. 내가 한국에 묻을까, 미국에 묻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아마 길거리 가서 물어보시면 한 98명은 미국에 묻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지금 10년 동안에 미국이 미친 듯이 올랐으니까. 근데 한번 이제 좀 더 긴 역사를 보면은 제가 사실 이거 1900년부터 있는 1960년대부터만 가져왔어요. 이거 보면은. 그럼 2010년대에는 미국 수익이 가장 높았던 게 맞아요. 전 세계에서. 한국은 여기 밑에 어디 언저리 찌끄레기에 있고. 그리고 근데 보면은 2000년대 가보시잖아요. 그럼 중국이 1등이었고 미국은 여기 밑에 어디 있고요. 심지어 마이너스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미국에 지그시 묻어놨으면은 마이너스 수익이 난 겁니다. 한국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상도 수익이 좋진 않았는데, 그건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도 상위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가보면, 여기, 90년대 또 미국이 거의 1등 했고, 한국은 저기 밑에 IMF 때문에 꼴등이 했습니다. 근데
근데 80년대에는 한국이 2등이었어요. 네. 70년대도 한국이 1등했고 미국은 80년대 여기 있었고 70년대 어디 갔냐? 70년대에도 뭐 별거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그 미국 기업들이 엄청 훌륭해가지고 얘네들이 영원히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개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요. 근데 물론 이럴 수도 있죠. 야 그건 70년대 80년대 지금은 달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아시잖아요. 그 지금은 달라라는 말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말이라는 거. 가장 비싼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게 왜 발생하냐 하면은, 10년 단위로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그 수익이랑, 밸류에이션이랑 상관성이 0.5인가 0.6인가 뭐 그래요. 그 정도는 높은 편이죠, 주식. 네, 엄청 높은 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는 10년 투자할 때 그런 얘기고, 1년 투자할 때는 완전히 얘기가 다릅니다. 1년 투자할 때는 밸류에이션이 1도 상관없어요. 코릴레이션이 정말 거의 0이거든요, 그거는. 그때는 모멘텀을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내 타임 프레임이 1년이다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 그럼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르는 거 어디야? 거기 가면 됩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타임 프레임이 6개월 정도로 짜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막 추세적으로 좋은 그런 자산군이나 시장이 나타나면 거기에 투자한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내 개별주 전략도 하고 있고 이제 글로벌 ETF 전략도 하고 있는데 그 글로벌 ETF는 미국에 거의 물려져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잘 나갔으니까요, 거기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국 주식을 장기 보유할 생각이 있느냐? 그거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2021년에서 2031년 그 수익을 보면은 미국 수익이 아마 별로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모멘텀이 꺾일 건데 그건 저도 언젠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때 저 나갈 겁니다, 그냥. 근데 그때 이제 가장 이제 심각한 거는 아니야, 이거는 모멘텀이 꺼진 게 아니라 미국은 장기 투자해야 되는 거야. 이제 하시는 분들은 2031년까지 앉아 있으면서 장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제. 네. 근데 물론 맞아요. 2100년까지 하면은 미국 주식으로 돈 많이 벌 겁니다. 이제 10%씩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그때 죽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전에. 그때까지 살아있기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렇죠.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건 사실 좀 오버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그 모멘텀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서도 이제 인상 깊게 읽은 게 모멘텀, 3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좋은 자산군이 향후 3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같은 여러 가지 논문에서도 뭐 그런 게 이제 공통적으로 발치가 됐다.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도 통하고 지금도 통한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일단 이 3에서 12개월은 개별 종목이고요. 그리고 ETF 같은 경우는 한 달도 돼요. 한 달도 돼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 쓴 많은 전략들이 최근 한 달 모멘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또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이 개별주에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되는데 한국이면 안 됩니다. 한국은 안 돼요? 한국 중소형주가 안 돼요, 그게. 변동성이 되게 심하군. 저도 사실 왜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된다는 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이런 데는 잘 됩니다. 또 이제 뭐 선진국 주식에서도 개별주는 잘 되는데요. 근데 이제 뭐 왜 이 모멘텀 현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보통 설명을 해요. 이게 처음에는 과소 반응, 그 다음에는 과잉 반응,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바이온테크라는 기업 아시잖아요. 요번에 화이저 백신 만든 독일 회사인데, 이제 얘네들이 2020년 3월에 30불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을 했대요. 그때 이제 코로나가 독일에서 엄청 크게 터졌거든요. 그때 뭐 락다운 되고 이랬는데. 그렇죠. 연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6월까지 슬슬 50불로 올랐어요. 그리고 11월에 제가 이제 집에 이렇게 떡 TV 보고 앉아있는데, 재택근무하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앉아있는데,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자, 우리가 우리 독일이 백신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 아줌마가 나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구나. 이거 이제 사람네 코로나 끝났나 보다 했는데, 그때 90불이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3월에 이게 호재라고 볼 수 있죠. 연구를 했으니까. 근데 호재 3개월 후에 들어가서도 별로 늦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대박 소재가 그러니까 이 호재가 진짜 엄청난 호재. 이제 개발이 끝난 거는 진짜 이거는 대박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때 90불이었는데 이때 들어가도 심지어 늦지 않았어요. 이게 한 400불, 500불까지 갔거든요, 나중에. 근데 이게 왜냐면은 처음에는 과소 반응이다. 그 과소 반응이라는 거는 이게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치면은 원래 이렇게 가다가 호재 터졌네 해가지고 빵 올랐다가 또 이렇게 쭉 가는 이게 이제 정상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기업 가치가 빵 이제 올라가고. 근데 실제로는 주가가 절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주가는 천천히 이제 내재 가치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호재라는 건 누구나 아는데 도대체 이게 얼마만큼 호재인가 그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30불이라고 이미 우리 기억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 호재 맞겠네. 그러면 저
기업 가치가 그래도 한 4, 50불 뭐 정도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누구도 여기서 재빨리 300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사람 심리상 50불에서 물린 사람들은 얘가 30에서 50까지 가면 아싸 됐다 이제 본전했다 팔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네. 또 어떤 사람들은 30불에 산 사람들도 야 내가 샀는데 3개월 만에 70% 올랐어 50불이야 오케이 팔자 이거 챙기자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는 훨씬 더 높은데 파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 이제 기관들은 이제 심지어 이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이제 돈을 넣고 사야 되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막 몇 조씩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렇죠.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사고 하면서 그래서 주가가 천천히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호재가 좋다 하더라도 이게 한 수년 만에 뻥 되는 거는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천천히 처음에 오르다가 이제 그쵸. 이때 이제 백신 발표해서 90불 하고 나중에 한 400불, 500불까지 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버블도 생기는 거죠. 이제 저도 당연히 모르죠. 바이오엔텍의 이제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 그걸 예를 들면 뭐 200불이라고 치면은 200불까지 그래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스톱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막 이제 개미 투자라든지 모멘텀 투자자라든지 이런 사람 들어와가지고 야 저거 봐 쟤네들 백신을 개발할 때 스토리가 좋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리고 네. 야 그리고 6배나 올랐대. 이거 안 사면 병신이야 하면서 막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근데 그래서 얘가 예를 들면 그 기업 가치가 200불이라고 하면은 400불, 500불까지도 막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근데 결론적으로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게 지금 과소 반응인지 과잉 반응인지 딱히 알 필요 없어요. 우린 돈만 벌면 돼요 그냥 투자해서. 네. 그래서 얘가 지금 결론적으로는 17개월 동안에 열 몇 배가 올랐거든요, 여기 보면은. 근데 우리는 이때 연구를 시작한 대로 이때 올래 탈 수도 있고, 이때 올래 탈 수도 있었고, 이때 올래 타서도 늦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 왜냐면 또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호재가 생겼다 하면 천천히 오르기 시작하다가 기업 가치를 뚫고 버블로 계속 올랐다가 언젠가 그 버블이 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요때 또는 요때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시장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무리한 버블이 2년 이상 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개월에서 1년 후에 올라타면은 그거까지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멘텀 전략을 ETF로 가지고 하는 그런 전략 같은 경우에는 한 규칙이 어떻습니까? 3개월 정도, 한 1개월 정도만 오르면 편입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도 전략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가장 심플한 전략은 이제 이런 전략들이 있어요. 이제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과 이제 글로벌 주식, 그러니까 스파이랑 이파라는 그 두 애들을 보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최근 1년을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에 둘 중에서 누가 많이 올랐을까 보는 거고, 그 많이 오른 놈을 사는 건데, 최근엔 그게 계속 스파이였어요. 미국이 글로벌 주식을 압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전략을 쓰기 때문에 스파이를 계속 들고 가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2023년에 왔는데 그럼 그때 이제 1년 전 수익이랑 1년 전 가격이랑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1년 전 가격 비교하는데 떨어졌네? 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우리가 스파이랑 이파 둘 다 팔고 주식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이제 채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안전자산 넘어가가지고 그때는 쉬는 겁니다. 왜냐면 사실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상승장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하락장에서 주식하면은 다 소용없어요. 모든 전략이 다 작살나요, 그때는. 근데 그러면은 상승장과 하락장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제 이게 결국은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수익으로 이제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정답이냐?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를 뭐 6개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최근 한 달의 수익을 굉장히 이제 비중을 많이 줄 수도 있고, 그거는 전략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뭔가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상승장, 하락장을 나누고 그 상승장에서만 주식을 하는 거예요. 하락장을 피하기만 해도 MD가 확 줄어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이 전략이 그래서 복리 15%에 이제 MDD 19% 정도 나왔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예를 들면 스파이랑 이파를 두 개를 그냥 동시에 같이 50대 50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치면은 복리 수익이 한 10% 정도 나왔을 거고 MDD는 한 50% 이상 나왔을 거예요. 왜냐면 2008년 이럴 때는 뭐 글로벌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상관없이 다 작살났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거는 이제 완전히 양자택일을 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주식을 보유하다가 한 1년 전과 매월 비교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매월 말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스파이가 우세다 하면 당연히 얘를 팔 필요가 없죠.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매월 말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 이제 뭐 12월 달이라고 한다면 작년 12월 달과 비교를 해서 이 플러스가 계속 난다. 현금 보유한 것보다 낫다라고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가져가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 주식이냐 글로벌 주식이냐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최근 1년 동안에 미국이 더 많이 잘 나갔다 하면 걔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국제 주식이 잘 나갔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렇죠. 그럼 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제가 지금 스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2020년대 미국 주식 수익이 별로 높지 않다라고 이제 가정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언젠가 미국 주식이 이제 박살나기 시작하면은 얘가 자연스럽게 빠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근데. 그렇죠. 그럼 그때 저는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장기 투자는 하지 않아요, 미국 주식에. 이게 모멘텀이 유지될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는 시점이면 채권으로 갈아타고. 예, 그죠. 둘 다. 예, 그죠. 둘 다. 네. 근데 이 전략이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뭔가 추세가 계속해서 나오는 전략이 뭐 위로든 아래든 잘 먹힐 것 같은데 박스권 이런 거면은 좀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 박스권 때 이 전략이 잘 안 통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거의 모든 모멘텀 전략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그재그로 가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그 정규 분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나면 늘 엑스트림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엑스트림하게 위로 가든지, 엑스트림하게 밑으로 떨어지거든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횡보 구간, 이런 구간에서 까먹는 그거를 이 추세 구간에 완전히 다 만회한다는 거죠. 일단 이게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이 상승 추세는 이제 거의 다 먹을 거고, 하락 추세는 거의 다 피할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하락 추세에서 사실 모든 비극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때를 거의 다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좋은 복리수익이 나오는 거죠. 50년 단위로 해서. 이것도요, 사실 실전에서 해보면은 되게 짜증날 수 있어요, 사실. 왜냐면 이제 횡보 구간에는 샀어, 떨어졌어, 샀어, 떨어졌어.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짜증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래서 이 전략도 그런 거를 버텨야 돼요, 결국은. 갑자기 들으니까 이게 미국장에서는 뭔가 추세가 잘 나온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장기 박스권이었거든요. 이때 하면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소화리를 할 만한 근데 제가 그것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미국, 한국 듀얼 모멘텀. 한마디로 뭐냐면은 요 이화 대신에 커스피를 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잘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90년대는 미국장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올랐어요. 그때는 거의 계속 그냥 그 미국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 미국 주식이 비실하기 시작하고 한국 주식이 올라오니까 그때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 시장이 정말 다 안 좋았을 때,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이라든지 2007, 8년대 그때는 빠이빠이 팔고 그냥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2010년대에는 계속 이렇게 스파이를 또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략도 수익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30년 동안에. 그렇죠. 왜냐면은 한마디로 한국 주식이 비실거릴 때 그때는 그냥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총 구간을 보면은 그 30년 동안 한국과 이제 미국 듀얼 모멘텀을 돌려보면은 미국 주식을 보유할 때가 더 많았죠. 30년 구간으로 보면. 근데 예를 들면 70년대부터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마 한국이 더 많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때는 우리나라가 뭐 거의 70, 80년대 훨씬 더 어려웠으니까 미국보다. 알겠습니다. 이게 약간 좀 리스크를 좀 테이킹하면서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멘텀. 아까 그 말씀하시는 그 4계절인가요? 그 초보 투자자가 이제 99% 연구 포트폴리오, 연구 포트폴리오. 그거랑 비교했을 때 이게 거의 한 2배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한 60, 70% 정도 수익률이 높긴 높네요. 근데 60, 70%가 볼 수가 없는 게 이게 복리기 때문에 이게 80년 지나면은 수익이 엄청 나아지긴 하죠, 사실은. 왜냐면은 15%라고 치면은 그게 한 5년에 더블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연구 포트폴리오는 8, 9년에 한번 더블 되는 거고. 그래서 한 시간이 한 20년, 30년 지나면 차이가 엄청나긴 합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상 잘 보시고 또 헷갈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는 포트폴리오. 그렇죠. 따단. 채널에 가셔가지고 내지는 책을 구매하시던가 채널에 가셔가지고 이거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리밸런싱 뭐 발생하고 하면.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 주요 전략들의 이제 종목을 리밸런싱을 할 때 어떤 종목을 해야 되나 그것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동적자 300원. 그래서 이게 참고하셔서 그렇게 20개에 투자를 하고 분기에 한번 리밸런싱을 했다라고 쳐봤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최근 14년에 뭐 여기 복리 34% 정도 이제 나왔더라고요. 또 이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식 시장의 계절성. 계절성. 여기에 따라서 그 마켓 타이밍을 잡는 법.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주식을 언제 투자하고 또 언제 팔면 좋을지. 그 약간 계절성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한 15년 넘게 투자를 했는데 늘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해가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많이 벌어요. 특히 3, 4월에 돈을 많이 벌게 되거든요. 근데 한국장도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한국장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거의 한국 점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역시 나는 주식의 천재야. 그래 올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5월부터 그 꺾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9월, 10월에 뺑뺑 얻어맞고 이제 그거를 맨날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행히도 제가 그래도 그래서 11월, 4월에는 수익이 늘 좋고 5월, 10월은 별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그래도 11월, 4월 번 게 많고 5월, 10월에 반납하는 게 좀 적어가지고 뭐 그럭저럭 수익이 나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는 그걸 안 믿었죠. 이거는 우연일 수밖에 없어. 그래 뭐 어르신들이 뭐 셀린 메이 앤 고아 웨이라고 하기는 하던데 그건 다 미신이야. 그럴 수가 없다고 막 했거든요. 근데 하도 어저 터지고 나니까 그냥 이제 그래 이유는 알 필요 없고 그래 됐다. 5월, 10월에는 주식 비중을 없애거나 아예 대폭 축소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제가 이제 짜증나서 연구를 해봤는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요? 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그렇고 그러니까 그 선조들이 말한 그 말이 맞았어요. 결국은 셀린 메이 고 아웨이 그게 19세기 속담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네. 이 훌륭한 선조들. 그래서 조상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상들이 아시는 게 많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저도 사실 당연히 잘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설들이 있더라고요. 뭐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이라는 건 보통 미국이나 유럽인들이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기분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설이 진짜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가을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요? 네, 왜냐면은 한국은 여름이 아주 덥고 습하고 아주 살기 어려운데 독일 같은 경우는 10시에 이제 그 해가 지고 그리고 온도도 막 25도, 30도 언저리이고 습도도 별로 없고 밖에서 쨍하게 놀기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게 끝나면 사람들이 다 짜증나요, 근데. 그래서 이제 9월, 10월에 수익이 특히 안 좋다라는 말이 있고요. 기분이 안 좋으니까? 네, 그렇죠.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자살도 많이 한대요. 9월, 10월 이때. 10월에 자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식도 그냥 팔아버리고 막. 그렇죠. 이제 그래 자살하기 전에 팔아야지. 그래서 이제 하면서 매도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근데 일반 12월 1월부터 다시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면 12월은 크리스마스라서 우리 가족 만나면 좋다. 그리고 며칠 또 회사에서 쉬네 뭐 이런 거. 돈도 좀 쓰고 그죠. 그렇죠. 돈도 좀 쓰고 그리고 보통 크리스마스부터 신정까지는 그냥 많이 놀게 해주거든요. 회사에서도 그냥 이제 아예 휴가를 주거나 해가지고 기분 좋다 하고 1월에는 또 새해가 되니까 이제 새해 다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작심삼일이겠지만 자 올해는 내가 돈을 벌 거야 또는 살을 뺄 거야 이렇게 하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리고 3, 4월이 되면 또 그 봄이 오니까 또 좋거든요. 겨울이 되게 안 좋아요. 미국이랑 유럽 이런데 특히 뭐 돈이 많은 시카고, 뉴욕 이런 데다 다 별로거든요. 겨울이. 근데 이제 그런 설이 있어요. 한마디로 11월, 4월은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기분이 더 좋은 그 월이 많다. 근데 사실 물론 5월에도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기분이 좋은 편인데 그때는 왜 수익이 안 좋은가? 그건 저도 몰라요, 사실 근데. 그래서 이 이론이 모든 걸 설명해 주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설도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도 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이제 9월, 10월에는 그러니까 이제 12월까지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경우 이제 크리스마스 때 놀다가 그때 정리할 수는 없으니까 9월, 10월에 뭔가 매도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또 이제 외부 악재까지 막 딱 겹치면은 그때 가격이 쭉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정말 희한하게 그 주식시장의 대형 사고는 거의 다 진짜 10월에 터졌어요. 그 1929년 대공황부터 1987년 블랙 먼데이, 2008년 리만 뻥 터진 것도 그렇고 2018년 10월에도 수익이 무지하게 안 좋거든요. 근데 그런 설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확실히 최근 뭐 200년 이상 결과를 분석해 볼 때는 11월, 4월이 모든 나라에서 주식 수익이 좋았고 5월, 10월은 별로였다. 심지어 5월, 10월은 예금 수익도 안 나온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11월부터 4월까지가 전반적으로 좋았다는 얘기고. 그렇죠.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렇죠. 5월부터 10월까지는 별로 안 좋았다. 네, 그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이걸 고려를 하셔서 뭐 한 4월까지는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시다가 4월까지 비중이 세고 5월부터 확 줄거나 아예 없애버리죠, 그냥. 진짜요? 네. 그러면은 이때는 그냥 뭐 주식 쳐다보지도 않고. 그쵸. 그때는 그냥 이제, 그쵸. 근데 동적자산 배분, 듀얼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럭저럭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때도. 5월, 10월에는. 그냥 그것만 하고 종목 같은 거 아예 빠이 하고 이제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한다든지. 아무튼 이런 계절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걸 통해서 또 이렇게 약간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하고 하면은 수익률이 아까 봤던 것보다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조금 전에 연구 포트폴리오 그게 25, 25, 25, 25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 비중을 11월, 4월에 35%, 5월, 10월에 15%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죠, 사실은. 그럼 더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보기엔 그럼 8.8보다는 더 높아질 거,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게 다 과거 수익이긴 하지만 수익이 높아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뭐 미래 수익은 사실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과거의 그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봤을 때 뭐 그런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좀 참고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한국만 그러면은 이게 우연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근데 선진국 증시, 아시아 증시, 신흥시장 다 포함해서. 그렇죠. 신흥, 아시아, 유럽, 미국 뭐 다 그렇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그냥 이제 우연이고 그냥 통계적 착오로 넘길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혹시라도 네. 그 뭐 한 11월에서 4월이 안 좋았다라고 네. 한다면 오히려 뭐 5월이나 10월은 기대를 걸어볼 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그것도 해봤어요. 네. 네네. 근데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아, 그래요? 11월, 4월에 수익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가끔 커스피가 11월, 4월에 80%, 90% 수익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번에도 2020년 11월부터 21년 4월까지 40% 수익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게 역대 5번째 높았어요, 그게. 보니까. 근데 그럴 때는 그 수익이 5월, 10월까지 좀 연결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확실히. 오히려. 그건 있는데, 근데 반대는 큰일 나요. 11월, 4월에 작살나잖아요, 근데. 그럼 5월, 10월에도 같이 또 작살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예. 그것도 해봤어요. 네. 재밌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요번 5월, 10월에는 그래도 주식 비중을 좀 가져갔어요. 네, 왜냐면은 11월, 4월이 좋았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5월, 10월에 제가 많이 벌었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또 근데. 별거 없었어요, 이번에. 네. 요번에 사실 별로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별로 안 좋았어요. 네, 많이 안 좋았죠, 사실. 그래서 이것도 다 통리적이고 확률적인 거지, 매번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참고를 하시고 과거 데이터니까 그렇죠. 네. 투자하는데 참고하신 용도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률일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책에서 뭐 수익률 10% 이상 버는 적금 전략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이거 되게 솔깃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제 이 전략을 만드신 이제 켈러라는 분이 그렇게 이제 자기 논문 밑에다 적은 거예요. 원래 전략 이름은 PAA라고 하거든요. Protective Asset Allocation. 그러니까 이제 보호적인 자산 배분이라는 전략이고 이제 그 밑에다가 이제 부제목으로 그 적금 대안으로 써도 된다라고 자신만만하게 붙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이런 전략이에요. 얘가 근데 왜 프로텍티브라고 하냐면은 힘세가 금융시장이 조금만 이상해도 재빨리 도망가는 전략이에요, 이게. 이 전략이 사실 조금 이제 복잡하기는 한데 여기도 모멘텀을 봅니다. 여기는 모멘텀을 뭐로 측정을 하냐 하면은 지금 가격 나누기 12개월 이동 평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스파이가 뭐 3,000이다 하는데 12개월 이동 평균이 2,500이에요. 그러면 3,000 나누기 2,500 해가지고 1.25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한마디로 요 모멘텀이 이제 가장 높은 ETF에 들어가는 게 이것도 기본 원칙이에요. 그건 듀얼 모멘텀과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는 2개가 아니라 12개 ETF를 씁니다. 이렇게 12개 ETF를 써가지고 요 12개 ETF 중에서 요 모멘텀이 가장 높은 6개 이제 ETF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듀얼 모멘텀까지랑 이제 큰 차이가 없는데 얘는 또 뭘 하냐 하면은 그럼 그 12개 ETF 중에서 이 모멘텀이 1 이상인 그 자산군이 몇 개인가 그거를 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2개 중에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얘는 이제 뭐 스파이가 지금 3,000이고 12개월 이동평 2,500이래. 그럼 얘는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그럼 얘는 모멘텀이 플러스인데 그럼 플러스 자산이 몇 개인가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자산이 그 12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안전자산이 빵이고, 그냥 이 중에서 가장 그 모멘텀이 높은 6개의 풀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와 있더라고요. 12개 자산군 중에서 모멘텀이 플러스인 곳이 9개예요. 3개는 마이너스이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50% 안전자산 비중을 들고 갑니다. 안전자산은 IEF라고 미국 그 채권 ETF인데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래서 대충 보면은 안전자산 비중이 늘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 금융시장이 밝아가지고 모든 자산군의 모멘텀이 플러스이다 할 경우에만 이제 그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MDD가 10%로 나왔어요. 50년 동안에 최악의 순간에 깨진 게 10%였다. 그래서 가장 낫네요. 사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적급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이기는 한데, 뭐 그래도 야 50년 동안에 가장 재수 없을 때 10% 먹었으면 뭐 거의 적급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켈러 아저씨가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래도 복리수익 12.8, not bad죠 사실 이 정도는. 상당히 높네요, 저 그렇죠. 정도면. 네네. 예. 그래서 뭐 이런 전략입니다 이게. 네. 월 승률도 70% 이상이네요. 그렇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약간 좀 딴 거보다는 이건 난이도가 좀 있죠. 복잡하네요. 네, 맞아요. 네네. 자세한 거는 이게 뭐 이렇게 거인의 포트폴리오. 책을 참조하시든 아니면 그렇죠. 채널 가서 보시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유튜브 채널에서 PAA를 넣으시면 됩니다. PAA. 네. 알겠습니다. 깨알 같은 홍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퀀트 전략을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 공격적인 투자자가 쓸만한 좀 가장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봤을 때 이것도 당연히 퀀트 투자 얘기하시는 줄 알았죠. 왜냐면 저는 비퀀트 투자는 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 왔죠 오늘 아침에 올 때. 이제
그래서 그 리스크를 고려 안 하고 그냥 수익만 내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개별 종목으로 좀 가야죠. 이제 거인의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보면은 거기는 제가 NGD를 줄이는 데만 거의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NGD가 20% 넘는 전략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복리 수익도 뭐 그냥 뭐 8%, 10%, 12%, 14% 뭐 이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대부분 직장인들은 복리 8에서 14% 정도를 10에서 20년 정도 유지를 하면은 경제적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시뮬레이션 타임에 돌려봤습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냥. 그러니까 물론 그 직장인들이 다 천차만별이죠. 이제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가, 내 돈이 지금 얼마 있는가. 근데 대부분 레인지에서는 복리 8에서 14%, 10에서 20년 끝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인의 포트폴리오에만 봐도 MDD를 적게 유지하고 그거를 벌어가지고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높은 수익을 원한다 하면은 종목 컨트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종목 컨트의 핵심은 첫 번째 저평가주, 두 번째는 우량주,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평가주는 뭐 퍼 PBR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 우량주 같은 경우는 보통 수익성을 많이 따지죠.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뭐 ROE 높은 기업을 봐라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 책에서도 이제 PBR 퍼 ROE 제대로 이해하자라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보통 이제 우리 그 이제 학계에서는 ROE보다는 GPA라는 지표가 더 낫다라고 지금 보통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GPA에서 GP라는 거는 매출 총이익.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치킨집이 뭐 닭을 팔아서 2억 매출을 냈다라고 하면은 그럼 거기서 이제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닭가, 뭐 물가, 매출가, 물가 뭐 이런 거. 그거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인데 그거를 총 자산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한마디로 뭐 아주 간단하게 보면 ROE나 ROA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표가 있고, 그리고 성장주는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최근 분기에 많이 성장한 기업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거 말씀하셨길래 뭐 하나 만들어 볼까 하고 뭐가 설명이 좋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 분기 펄을 이제 갖고 그걸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1위부터 2000위까지 순위를 매길 수가 있잖아요. 한국 기업에. 낮은 순으로 이제 낮으면 그렇죠. 낮은 게 좋은 순위가 거죠. 높은 거죠. GPA는 높은 게 좋습니다. 여기는 1위부터 2000위까지 순위를 매기고, 그리고 여기 분기 영업이익 증가율도 1위부터 2000위까지 순위를 쫙 매길 수가 있고요. 요 세 개를 이제 이 세 개 순위의 평균을 하면 평균 순위를 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게 100위, 얘는 200위, 얘는 300위 하면은 총 평균이 200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당연히 그 숫자가 낮은 기업이 가장 우수한 기업이겠죠. 근데 그럼 구수한 기업 220개에 투자를 하고 분기에 한번 리밸런싱을 했다라고 쳐봤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최근 14년에 뭐 여기 복리 34% 정도 이제 나왔더라고요. 엄청 많이 나왔네요. 뭐 not bad.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거 더 심플한 전략은 뭐 교묘한 홍보를 이렇게 또 해야죠. 이렇게. 근데 그냥 이제 저퍼 주식에만 투자하되 그냥 저퍼 주식은 이제 똥주식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영업이익이 최근 분기에 50% 이상 그 올라간 저퍼 기업에만 투자를 했다. 뭐 이런 건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누가 와가지고 야 뭘 사야 돼 할 때 이제 자 어르신 네이버에 가가지고요, 저퍼 주식, 그러니까 퍼가 한 10 이하인 애들만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영업이익이 50% 최근 분기 50% 이상 오른 애들만 찾아보세요 하고 안녕 하고 이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설명하기 매우 좋습니다. 얘가 그래도 한 본이 30% 이상 나왔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투자해도. 왜냐면은 이게 그냥 저퍼만 하면은 그 소위 그 밸류 트랩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단순해 보기엔 싸 보이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되게 기업이 구리고 이제 뭐 망하기 직전이거나 아니면 성장성이 전혀 없고 뭐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분기 성장 필터만 하나만 붙여줘도 이제 그런 기업들의 이제 꽤 상당 부분을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만들고 있고요. 이거보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울트라 전략 이런 게 나와요. 근데 그럼 거기 지표가 12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그 에센스만 이런 식으로 제가 담았습니다. 저평가, 우량주, 성장주. 여기는 지표가 아까 하나씩 있잖아요. 하나. 근데 이 울트라 전략이 4개씩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울트라 전략이 요 심플한 전략보다 대단히 낫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울트라가 100점은 얘는 그래도 95점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게 뭔지 궁금하시면은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수익률이 높다라고 해서 뭐 현혹되기보다는 사실 수익률이 높다는 것 자체는 MDD도 높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47%.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거를 프로그램을 돌려봤는데 2008년 수익을 보면은 정말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100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6개월 동안에 얻어 터지면서 이게 53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47%는 MDD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실전에서 얻어 터지시면은 굉장히 아플 거예요, 이게. 네, 맞아요. 그렇죠. 저거 아마 손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어요. 그쵸. 사람에 따라서. 그렇죠. 심지어 손절을 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손절도 못하고 투자 자체를 손절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역시 주식에 소질이 없나 봐. 이고 하면서 이제 주식 자체를 그만둘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MDD가 높은 전략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실 때 앞서서 그 살펴봤던 뭐 듀얼 모멘텀 전략이라든지 그걸 활용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뿐만이 아니라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암호화폐라든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은 한 절반은 동적 자산 배분으로 가져가고 절반은 여기 나오는 그 울트라 전략이랑 이거랑 큰 차이가 없다 이거죠. 근데 들어가고 있는데 그 대신에 저는 20% 포트폴리오 손절을 할 겁니다. 20% 만약에 전체 포트폴리오가 예를 들어서 울트라 내가 자산 전략을 시행을 했는데 엄청난 악재가 나와가지고 포트폴리오 그 전략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20%가 된다. 그러면은 전체 포트폴리오 빠이빠이 할 겁니다. 제가 그걸 한번 해봤어요. 2020년 3월에. 그렇죠.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 하면은 사실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 6개월 단위로 투자하기 때문에 그 6개월을 어떤 수익을 낼 거는 절대로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제 포트폴리오 MDD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LAA 조금 전에 그 듀얼 모멘텀 전략이랑 LA랑 VA랑 전략에 3등분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최근 50년 동안에 MDD가 한 10% 정도 나왔습니다. 되게 낮게 나오네요. 나와요. 왜냐면은 이게 조금 전에 듀얼 모멘텀이 19%였는데 전략이 3개가 있으면 얘네들끼리 또 분산 투자가 되거든요. 이게 약간 그 전략끼리 약간 좀 상반되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상관성이 좀 낮으니까 여기 또 분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심리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르는데 되게 미워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6개월 동안 이게 어떤 터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매우 적죠. 근데 어쨌든 최악의 순간에 제가 10%를 얻어 터질 수는 있어요. 울트라 전략 같은 경우는 그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50, 60% 얻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충분히 당연한 건데 그러면 이 50%라고 치면은 얘가 10이고 얘가 50이면은 전체 포트폴리오 MDD는 30%까지는 안 됩니다. 여기도 또 상관성이 낮으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한 25% 정도는 잃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가장 최악의 순간에는 제 포트폴리오가 6개월 만에 25% 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손절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요 3개 전략으로 제가 맥시멈 10% 깨질 수 있고 울트라 전략을 맥시멈 20%를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전체 차원에서는 15% 미만으로 제가 깨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MDD를 조절을 한 겁니다. 전 늘 그렇게 투자하고 있어요.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전략을 손절하신 거잖아요.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언제쯤 다시 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팔고 나가지고 이제 막 욕을 하면서 그래 이거는 급락장이기 때문에 조만간 급등장이 올 거야. 그거는 뭐 100% 확실하거든요. 근데 그쵸. 이제 들어갈 거야. 그럼 언제 들어가야 하면서 그때부터 또 막 백테스트에 들어갔죠. 근데 결론은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그 최저점을 깨고 2달 후에도 그 최저점이 다시 깨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다시 올라가는 걸 컨펌이 거의 됐다라고 볼 수 있다고. 물론 그것도 장이 예를 들면 뭐 40%, 50% 급락한 후에 말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40% 엄청 급락한 후에 그게 제가 지금 1430이가 찍었거든요, 코스피가. 그게 2달 후에도 계속 최저점일 경우에는 들어가 된다 이런 거였죠. 근데 최근에 이제 박세익 전무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다른 전략을 알게 되었죠. 그게 그 닉스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 두려움 지표 그거. 믹스. 얘가 이제 40이 넘어가면은 정말 두려움이 팽배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팔고 투매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40을 먼저 찍은 날 한 달 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다시 이제 최저점 찍고 다시 상승상에 들어가는 타이밍이고요. 그래서 다음엔 제가 그거 쓸 것 같아요. 사실 좀 코로나 장 같은 경우 좀 되게 특이한 케이스였잖아요. 사실 팍 떨어졌다 V자로 반등하는 약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예측을 못했던 예측상이 거의 없겠죠, 사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V로 걸 수도 있고 뭐 W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W도 사실 그 2달 룰로 거의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막혀지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V로 했는데 그래서 1,700원 언저리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 정도 들어가면 그래도 무릎 정도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잘 들어간 거죠, 사실. 뭐 그렇죠. 나쁘지 않죠. 3,300까지 갔으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뭐 이게 사실 정답은 없는데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룰이 100점짜리 룰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근데 80점짜리 룰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그냥 무조건 따르면은 거의 부자가 안 되기도 전에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늘 일단 80점짜리 룰이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있어도 그거를 늘 버리고 뻘짓 사람한테 20점짜리를 맞아봐요. 그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룰을 자기가 안 지켜. 그게 안타까워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지키기가 좀 힘들고 만약에 뭔가 내가 룰을 만들었는데 한 번 안 맞으면은 그다음부터 신뢰를 이제 잃는 거죠. 사실. 맞아요.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이 전략들다 보면은 월별 수익이 65% 70% 이렇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1년 투자하면은 3, 4개월은 무조건 잃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사람이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어려운 거 봐요. 그래서 뭐 리처드 데니스 같은 사람은 이제 심리적으로 편한 투자는 잘못된 투자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if it feels comfortable, don't do it. 그러니까 이게 편하면 하지를 말아라라는 건데 이 퀀트 투자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심리적으로 불편합니다. 이게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극복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퀀트 투자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니까 그 초과 수익이 계속 남아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거 하면 당연히 초과 수익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헝가리의 워렌 버핏이라고 앙드레 코스틀란이도 코스틀란이 주식은 진짜 고통의 대가라고. 맞아요. 고통의 대가 그렇죠. 독일어도 잘하시나요, 그분? 아무튼간에 그게 최근 독일어로 많이 나왔어요, 거의.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고통이 있어야지 결과적으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네, 맞아요. 완전히 희생국자라는 건 없습니다, 아쉽게도. 이게 자산 배분 같은 경우도 해보면 되게 편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정작 해보면은 주식시장이 막 100% 확 날아가요, 근데 내 자산 배분은 15%를 벌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리고 특히 내 옆에 있는 저 바보 친구가 너 테슬라 샀니? 나 700%인데 너 뭐 한다고? 자산 배분?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X발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것도 심지어 심리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자산 배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산 배분 하기도 쉽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힘들진 않던데, 그쵸. 근데 가만히 있는 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사람 속성이 뭔가 이렇게 해야지 뭐가 수익이 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아요. 학교에서도 뭔가를 해야지 이제 리워드를 받는 게 이제 뿌리 깊게 우리한테 들어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을 때가 되게 많아요. 워렌 버핏은 우리 그 말 하잖아요. we make our money by sitting. 그러니까 우리 앉아서 돈 번다고. 그 말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랑 소위 이제 우리 일상생활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저도 할 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근데 우리 전략은 연구를 합니다. 혹시 내가 만든 울트라 전략보다 좀 더 좋은 거 있을까? 뭐 그런 거는 하는데, 근데 자체 저 같은 경우 6개월 타임 프레임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 6개월 안은 절대로 그거 안 건드려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사람일 때 그 전략을 만들어냈는데 저는 이미 제 돈이 거의 들어갔기 때문에 원숭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더 이상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냥 굉장히 편향되어 있고 이제 좀 거의 정신 지체가 있는 인간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6개월 동안에는 개입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막 급락장이 발생해서 울트라 전략이 20% 이상 손실이 날 경우 그때는 파는 거고. 그렇죠. 그런 일을 제외하고는 아예 개입을 안 한다. 있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성공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사람일 때 만들어놓은 그걸 지켜가는 거.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면은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해도 결국은 나는 그냥 정신지체하거든요. 또는 원숭이. 알겠습니다. 다 끝나가지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할 말씀이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복리 8% 14%가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인터넷에 낙원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독자가 만들어주신 건데 거기서 좀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가 있어요. 뭐 자기 상황을 넣고 내 돈은 지금 얼마가 있고 나는 한 월 얼마 정도 저축을 할 수 있고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어. 그러면은 나는 10년, 20년 후에 이제 은퇴를 하면은 이제 그 돈 가지고 월 얼마를 뺐을 수 있어. 이런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걸 진짜 많이 해봤는데 대부분 사람은 겨우 복리 8에서 14%, 10년, 20년. 근데 저도 12년 동안 직장 다녀서 아는데 그냥 다니고 재밌게 다니면 금방 갑니다, 시간이 또. 그러다 보면은 그 돈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큰 욕심 안 버리고 그걸 유지만 하면 됩니다. 그 복리 8에서 14%를. 이제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투자 안 하시는 분들. 이게 우리가 100세 시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50대 지나면 일을 하기 힘들 겁니다. 우리 체력도 못 받쳐주고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에는 우리가 전업 투자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30년, 40년 동안을요. 그래서 투자는 무조건 배워야 된다라는 게 있고, 근데 그렇다 해서 우리가 대단한 수익을 낼 필요가 있느냐? 그런 거는 아니다. 그리고 그거를 아주 심플하게 하시는 방법은 거의는 포트폴리오를 사는 겁니다. 거기 다 들어있어요. 네. 교묘한 홍보가 가장 뿌듯해.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생소한 네. 그런 네. 투자법에 대해서 네. 또 강한국 저자님 모시고 말씀을 네. 나눠봤는데 예.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그런 인터뷰 콘텐츠를 진행하잖아요. 네. 다양한 투자 전략이 나옵니다. 뭐 집중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고 분산 투자하는 스타일도 있고 가치 투자도 있고. 그렇죠. 예. 근데 공통점은 그거예요. 예. 그 욕심을 너무 크게 갖지 말아라.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또 최근에 또 시장이 좀 어렵잖아요. 네. 어려워야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현실과 또 직면하고 맞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내가 펀드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 영상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출간한 책도 참고를 하시고 또 이제 채널에 가셔서 좀 더 보다 구체적인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한국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